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는 부풀고 가라앉고 다시 부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당신은 두세 번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약 2만 번의 숨을 쉽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온 이 행위를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숨은 그냥 쉬어지는 것 아닌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생존 기술 아닌가?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축적된 호흡생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방식, 그 속도, 그 깊이, 그 리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박동을,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수면까지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정말로 숨을 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아주 이상한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이었던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암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말입니다. 삽사인 일부. 거대한 럭설, 가장 자동적인 행위가 가장 강력한 스위치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박동, 소화, 체온 조절 같은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영역이라고. 반대로 팔을 움직이거나 걷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영역이라고. 그런데 호흡은 이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인체에서 거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뇌줄기 깊숙한 곳에 있는 신경세포 다발이 자동으로 폐를 부풀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숨을 참을 수도, 더 깊게 들이쉴 수도, 리듬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럭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심장박동을 의지로 늦출 수 없습니다. 소화, 속도를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이라는 자율신경계가 관장하는 이 기능만큼은 우리의 의식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뒷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의 리듬을 바꾸면 그 변화는 다시 자율신경계 전체로 역류해 들어갑니다. 심장박동이 바뀌고 혈압이 바뀌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 호흡은 몸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손잡이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손잡이를 무의식적으로만 사용해 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얕고 빠르게, 불안하면 가슴 위쪽으로만, 화가 나면 숨을 참으마. 그런데 이 손잡이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거래한 역설입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자동적이라고 여겨졌던 행위가 사실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스위치였다는 것. 삽사인 리브. 과학적 증거, 숨의 속도가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아주 단순한 실험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속도로 숨을 쉬게 하고 그동안 심박수와 혈압,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랍도록 일관됐습니다. 숨을 천천히, 특히 분당 대략 6번 안팎의 속도로 쉬었을 때 이는 보통 사람의 평상시 호흡 속도인 분당 12에서 20번보다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심박변이도 라는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심박변이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장은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뛰지 않습니다. 어떤 박동은 조금 빠르고 어떤 박동은 조금 느립니다. 이 미세한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이 변동성이 낮아지면 몸이 만성적인 긴장 상태 혹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느린 호흡, 특히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가져가는 호흡 패턴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심과 회복을 담당하는 포교감신경,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의 활동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생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줄기에서 시작해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뻗어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뇌신경 중 하나로 몸을 경계태세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몇 분간 느리고 깊은 호흡을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안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단 한 번의 호흡 훈련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흡의 속도와 깊이를 바꾸는 것이 측정 가능한 생리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분 전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박변이도, 혈압, 자율신경 균형 이것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생리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 스트레스 회복력, 심지어 염증 반응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역학 연구를 통해 시사되고 있습니다. 숨쉬는 속도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몸 전체가 반응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삽사인 3부. 진화의 관점, 우리의 호흡은 원래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설계되었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주 멀리 되돌려야 합니다. 인류의 호흡 조절 시스템은 수백만 년에 걸쳐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에게 호흡의 변화는 대부분 명확한 생존 신호였습니다. 맹수를 마주쳤을 때 몸은 순식간에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고 빨라지며 근육의 산소와 혈액을 몰아줍니다. 이른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몇 분, 길어야 몇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위협이 사라지면 맹수를 피했거나 싸움이 끝났거나 몸은 다시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돌아가며 포교감신경 위의 회복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얕고 빠른 호흡은 원래 일시적인 비상모류였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는 스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감 기한, 끊임없는 알림, 교통체증, 이메일함에 쌓여가는 메시지,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긴장. 이런 것들은 맹수처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위협이 사자처럼 몇 분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 동안 낮은 강도로 지속됩니다. 그 결과 원래는 일시적으로만 작동해야 했던 얕고 빠른 휴식 호흡이 현대인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이 없는 평범한 순간,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줄을 서 있을 때,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여전히 가슴 윗부분만 사용하는 얕은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대 환경과 현대 환경의 차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대 환경에서 얕고 빠른 호흡은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생존 반응이었습니다. 현대 환경에서 얕고 빠른 호흡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기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수렵채집 시대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완전히 다른 하드웨어로 바뀐 것입니다. 이 어긋남, 이 미스매치가 오늘의 이야기가 향하는 핵심입니다.
삽사인 사부. 생물학적 메커니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얕고 빠르게 쉴 때, 그리고 반대로 느리고 깊게 쉴 때, 몸속에서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선 얕고 빠른 휴식 호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윗부분만을 이용해 짧게 숨을 쉬면 폐 아래쪽에 있는 행경막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경막은 폐 아래를 가로지르는 넓은 돔 모양의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아래로 크게 수축해야 폐의 아랫부분까지 공기가 충분히 채워집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에서는 이 움직임이 제한되어 폐 전체 용적 중 일부만 사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신호로 뇌에 전달됩니다. 뇌줄기에 위치한 호흡 조절 중추는 폐와 흉곽의 움직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빠르고 얕은 패턴이 반복되면 이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심박수가 상승하며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릅니다.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염증 반응의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느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행경막이 크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강 내 장기들을 부드럽게 압박하고 폐의 아랫부분까지 공기가 충분히 채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폐조직 안에 있는 신장 수용체, 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감지하는 감각신경가 강하게 자극됩니다. 이 신호는 미주신경을 통해 뇌줄기로 전달되고 뇌는 이를 위협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보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이 안정되며 소화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식과 소화 모드로 불리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연쇄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호흡의 패턴, 행동, 신장 수용체와 뇌줄기 신호, 생물학적 변화, 자율신경계의 전환, 생리적 결과, 심혈관, 소화, 면역 시스템의 장기적 변화, 장기적 효과.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단순한 산소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리적 상태를 결정짓는 신호 체계라는 것입니다. 삽사인 오브. 가장 깊은 가악, 압력, 기체, 그리고 파인만이 사랑했던 단순함. 여기서 우리는 리처드 파인만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파인만은 평생 정말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착했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현상을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쪼개어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교육 철학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아이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태도였습니다. 호흡이라는 현상에 이 태도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호흡을 가장 근본적인 물리 원리로 쪼개어 보면 그 핵심에는 기체의 압력과 확산이라는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행경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흉곽이 넓어지면서 흉곽 안의 부피가 커집니다. 같은 양의 기체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그 공간의 압력은 낮아집니다. 이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흉곽 내부의 압력이 바깥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순간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들숨의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폐 끝에 달린 수억 개의 작은 공기주머니에 도달한 산소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실핏줄 속의 혈액과 만납니다. 이때 산소는 산소 농도가 높은 폐포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 쪽으로 다시 압력의 차이를 따라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나 펌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압력 차이를 따라 기체 분자들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뿐입니다. 파이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물리 법칙들이 정교하게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압력의 차이, 분자의 무작위한 운동,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통계적 확산, 이 단순한 원리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은 이 물리적 교환의 효율 자체를 높입니다. 얕은 호흡에서는 공기가 폐의 이쪽, 즉 실핏줄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영역까지만 도달합니다. 반면 깊은 호흡에서는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며 폐의 아래쪽, 중력의 영향으로 혈류가 더 풍부하게 몰려있는 영역까지 공기가 도달합니다. 그 결과 같은 한 번의 숨이라도 실제로 혈액과 교환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즉, 깊은 호흡은 단순히 더 많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압력과 확산이라는 물리 법칙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파이만이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은 복잡해 보이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잡하고 신비로워 보이는 생명활동의 근본에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가 이동한다는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삽사인 6부. 뇌와 신경의 역할. 뇌는 당신의 호흡을 기억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뇌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호흡의 패턴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뇌는 이 패턴을 기본각으로 학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신호 패턴을 강화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랫동안 얕고 빠른 형식 호흡을 반복해 왔다면 뇌줄기의 호흡 중추와 자율신경계는 이 패턴을 평상시 정상 상태로 각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순간에도 몸은 마치 낮은 강도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상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뇌의 예측 시스템입니다. 뇌는 단순히 현재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 몸의 상태를 미리 조정합니다. 만약 뇌가 얕고 빠른 호흡을 오랫동안 정상으로 학습해 왔다면 뇌는 이제 이 패턴을 능동적으로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평소의 나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는 여기서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신경가소성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의식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뇌는 이 새로운 패턴 역시 학습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될수록 이 패턴은 점점 더 자동화되고 결국 뇌의 새로운 기본 설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던졌던 문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몸이 단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예측할지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얕은 호흡 패턴은
타고난 고정값이 아니라 학습된 습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삽사인 7부. 해결의 순간,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숨이 단순한 자동 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호흡은 자율신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인체의 유일의 의식적인 뒷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얕고 빠른 호흡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그 속도와 깊이 하나가 심박변이도, 혈압,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까지 실제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얕은 호흡이 왜 이렇게 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원래 몇 분 안에 끝나야 했던 비상 모드가 끝나지 않는 현대의 만성적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기본값으로 굳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끌어올리고 깊은 호흡이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생리학적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사랑했던 방식으로 쪼개어 보니 그 근본에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가 이동한다는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물리 법칙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쉽게 습관으로 굳어버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뇌의 신경가수성과 예측 시스템이 반복된 호흡 패턴을 정상으로 각인시켜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이어보면 완전한 연쇄가 드러납니다. 현대의 만성적이고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 진화적으로 설계된 반응과의 불일치였고 빠른 형식 호흡이라는 생물학적 패턴 압력과 확산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물리적 결과 교감신경 우위의 만성화라는 생리적 결과 뇌의 예측 시스템의 이 패턴이 정상으로 각인되는 신경학적 결과 심혈관계, 면역계, 정신건강에 걸친 장기적인 영향.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냥 숨 쉬는 행위는 사실 단 한 번도 진짜로 당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환경에 맞춰 설계된 아주 정교하고 조건부적인 시스템이었을 뿐입니다. 삽사인 8부. 희망과 변화,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놀랍도록 정교하게 적응해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원칙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 의식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 특히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가져가는 방식의 호흡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심박변이도와 자율신경 균형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방식 중 하나는 분당 대략 6번 정도의 느린 속도로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이나 코로 더 천천히 내쉬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한 초 단위 비율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핵심 원칙은 일관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 흔히 언급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호흡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뇌와 자율신경계는 이 새로운 패턴을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불안, 건강 문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로 향하는 문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악도, 특별한 도구도, 특정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느리게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환경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삽사인 구부. 마지막 성찰, 가장 오래된 리듬으로 돌아가기. 다시 처음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처음 들이신 숨부터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리듬. 우리는 이 리듬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기에 그 안에 얼마나 정교한 우주가 담겨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압력의 차이를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기체 분자들, 뇌줄기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감시하고 있는 신경세포들, 위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진화의 그림자,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 하나하나를 조용히 새겨넣고 있는 뇌의 가소성까지. 파이 많은 자연의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반복 속에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당신은 수백만 년 전 조상들의 몸속에서부터 지금 당신의 몸속까지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생존의 리듬에 아주 잠깐 다시 접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것은 단지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한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숨을 다시 쉬는 것으로부터 벌프 끝, 벌프